네. 안철수 후보의 현재 상승세는 뭐 확실한 네. 거죠? 그거는? 네, 이건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쨌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지지율이 몰린다는 이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나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에서 예. 어쨌든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으면 예. 현재로서 여론조사나 이런 데는 안철수 후보를 답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어쨌든 상승세가 일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그 추이가 그러하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현재 구도 속에서 뭐 그냥 선택할 카드가 없으니까 뭐 네. 사실은 안철수를 택하는 면이 있는데 과연 네. 이것이 투표장에서 이 표심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따져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서로 네거티브가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예. 얼마나 상대에게 네거티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구도에서는 이 네거티브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문 후보나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네거티브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놓는 정책이나 이들의 신뢰성의 문제로 많이 접근하실 것 같은데 이 중도층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 예. 근데 이제 뭐 문 후보의 장점은 대세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동안 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인원들을 많이 영입하셨잖아요. 인사들을. 예. 그러면서 지금같이 인수위 없는 정권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장점들을 좀 선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기존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뭐 간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촛불 전국에서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요새 최근 뭐 목소리까지 굵게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니 그 목소리 관련해서 네. 뭐 좀 정보 보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 좀 슬쩍 한번 까주시죠. 일부러 그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양반이 뭐 네. 자신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뭐 준비한 건지 뭐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마 저기 훈련을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쨌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자기에게 약간 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모습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 네.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데 네. 거기 이제 성대에다가 남성성을 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봐도 참 네. 웃음만 나오는 이게 어색해 보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성성을 실었단 말이죠. 이 면모일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감동으로 또 진정성으로 느껴지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릴 테고요. 그 뭐 구체적인 또 액션이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자신이 그동안에 가해왔던 그 고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제로 계속 뭐 떠나고 당을 떠나서 딴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목소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하나 이분 같은 경우가 항상 인터뷰에서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신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참 안철수 전 대표가 머리는 참 비상한 분 같습니다. 여하간 정치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느낌은 받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술로 공학으로 그걸로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지금 전국은 이제 공학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뻔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더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문, 반문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실체는 있죠. 이 비문과 반문을 사실상 이제 형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결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새를 키워간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문캠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제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 비문이나 반문연대가 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좀 바꾸고 새롭게 고치자라는 의미잖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옛날 여의도식으로 공학적으로 뭐 누구를 반대하기엔 연대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의문이 들고요. 아마 이제 문캠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아니면은 공격들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민병두 의원, 이분이 이제 문재인의 어떤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상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민병두 의원이 문재인 캠프 특보단장이시잖아요. 예. 네. 근데 원래 이분 자체가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라고 항상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로 하셨던 거고 실제로 문 후보가 119 끝이 시작이다. 지난번 대선 출마할 때 냈던 책 있죠. 예. 거기에도 보면 이런 고민들이 다 드러나 있죠. 이 대선 패부 1년 뒤에 낸 책이네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요약하면 지난 대선의 패배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저와 민주당의 실력 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다 보니 원칙이나 순결주의 같은 것에 너무 매여서 유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클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확장력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책에 이미 밝히셨던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문재인 캠프 쪽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민병두 단장의 의도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어차피 대세다라는 걸 더 확고히 하자는 취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미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박영선 의원이 발끈했던 양념 발언, 이게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문 후보가 그 후보 선출 직후에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 양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니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이 양념이 됐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런 본인이 봤을 때 적폐의 다름 아닌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적폐의 문제를 그저 양념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이. 근데 이제 뭐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봉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문 대표가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 의원도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혔다고 문자 폭탄을 받으셔서 그런 상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다독이는 말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했는데 이거 굉장히 민감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당한 사람들을 다 적폐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는 한 팀이 돼서 레이스에 임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상처 같은 것들을 어쨌든 빨리 다독이고 봉합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선 같은 경우는 각 당의 의원들이 모두 발벗고 뛰어도 표를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 총력전을 하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걸로 싸울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서명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뭐 문자 폭탄을 받고 말이죠. 그렇죠. 다 김종인하고 한패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좋은 취지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다 또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이고 뭐 어떤 한 사람에게 치중돼서 바로 이렇게 결집한 사람들만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감정적 앙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아니 니네들은 그 나쁜 행동을 해놓고 사리 없는 행동을 해놓고 왜 우리만 욕하느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확장력 부족. 그게 뭐 옳건 옳지 않건 간에 하여간 그렇게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너무 지나치게 폭탄을 쏟아보니까 이게 진짜 당내의 그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로 이제 결집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여하간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뭐 더 이상의 이제 이른바 같은 편끼리의 그런 문자 폭탄, 뭐 18원 입금 이거는 좀 자제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어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하어영 기자도 폭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댓글들에 일찍부터 시달렸고요. 아, 네, 그렇지. 댓글이나 아니면은 메일 같은 경우에 시달렸고 응. 당연히 이제 경청할 만한 의견이 모범 답안을 드리는데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 생각하면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응. 예, 의견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하호영 기자가 한겨레 21로 가셨더만. 예, 이번 인사에 옮겼어요. 아, 뭐 징계 차원입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겨레 21에서 좀 더 본인의 능력을 더 펼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하호영 기자하고도 또 가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네네. 농담으로 한 얘기였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확정이 됐으니 대진표 나왔습니다. 문재인 네네네. 그리고 홍준표. 기호 3번이 국민의당 안철수, 네. 4번이 이제 유승민, 5번이 심상정 이렇게 네. 될 것이고 네. 저 양반들은 나옵니까?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뭐 단일화한다더니 그렇게 해서 집권하면은 3인이 함께 집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참 계속 냄새를 피우시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공학적인 접근이 저는 과연 유효할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런 낡은 방법으로 전혀 참신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 출사표를 던지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구차합니까? 정우찬 총리가 홍석현도 김종인도 나도 대통령이 되려 한다. 이렇게 남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새도 아주 굉장히 빠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나오시려고 하신다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없다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미풍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어떤 스펙 또 자기의 어떤 명망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죠. 네. 아니 홍석현 회장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중앙일보 JTBC 특히 JT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손석희 앵커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은 사실상 언론의 입장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 전까지 언론 사주로 있다가 바로 대선 출마한다는 게 그리고 그 보도가 과연 공정한가는 이건 누가 봐도 사실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내쫓고 지가 대선 나오려고 JTBC 보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이 억측과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은 이거 진짜 손석희 사장으로서도 대단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손석희 사장뿐만 아니라 그 태블릿 PC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기자들의 노력이나 어쨌든 그 헌신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특히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기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이런 하주의 대선 출마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형해화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현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JTBC 중앙일보 자기가 사임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차기 대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사퇴한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죠. 아니, 굉장히 핫한 양반이 본인 입으로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고 남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전파되게끔. 전형적인 옛날 방식인 거잖아요. 옆에서 불을 떼어서 연기를 일으켜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전달하는 거는 전형적인 옛날 구시대의 정치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취한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최측근도 아니고 경쟁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했다는 거. 하여간 정말 모양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홍석현 씨가 정말 칼을 빼든다면은 요거 손석희 사장이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리어 그게 더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홍석현 회장은 내부자로 보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내부자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과연 그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준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고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재 상승세는 확실한 거죠? 그거는? 네, 이건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지지율이 몰린다는 이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나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에서 예. 어쨌든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으면 예. 현재로서 여론조사나 이런 데는 안철수 후보를 답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어쨌든 상승세가 일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그 추이가 그러하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현재 구도의 면무일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감동으로 또 진정성으로 느껴지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릴 테고요. 그 뭐 구체적인 또 액션이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자신이 그동안에 가했던 그 고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제로 계속 뭐 떠나고 당을 떠나서 딴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목소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가 항상 인터뷰에서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확실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신 모습은 속에서 뭐 그냥 선택할 카드가 없으니까 뭐 사실은 안철수를 택하는 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투표장에서 이 표심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따져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서로 네거티브가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얼마나 상대에게 네거티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구도에서는 이 네거티브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문 후보나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네거티브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놓는 정책이나 이들의 신뢰성의 문제로 많이 접근하실 것 같은데 이 중도층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 근데 이제 뭐 문 후보의 장점은 대세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동안 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인원들을 많이 영입하셨잖아요, 인사들을. 그러면서 지금같이 인수위 없는 정권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장점들을 좀 선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기존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뭐 간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촛불 전국에서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요새 최근 뭐 목소리까지 굵게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니 그 목소리 관련해서 뭐 좀 정보 보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 좀 슬쩍 한번 까주시죠. 일부러 그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양반이 뭐 자신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뭐 준비한 건지 뭐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마 훈련을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쨌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에게 약간 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모습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데 거기 이제 성대에다가 남성성을 실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봐도 웃음만 나오는 이게 어색해 보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성성을 실었단 말이죠.